안녕하세요. 저는 38년째 내과에서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해 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달 평균 120명 정도의 환자분이 오시는데요. 그중 절반 가까이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이나 병원 치료 없이 저녁 시간대 습관만 바꿔서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사례 3가지도 함께 들려드리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점검표까지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하루 평균 7시간을 자는 사람 중에서 밤에 2번 이상 깨는 비율이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80%가 자신이 왜 깨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방광이 작아져서가 아니라 몸속 물의 흐름이 밤낮으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인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이 문제를 방치하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3,200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 높았다고 해요. 처음엔 저도 방광 검사나 약 처방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 전부터 환자분들의 하루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병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 습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4세 되신 김모 할머니셨는데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셨대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소변이 자꾸 마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딸이 몇 번이나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라며 미루셨대요. 그분께 한 가지만 여쭤봤어요. 저녁 6시 이후에 뭘 드시나요? 그랬더니 국 한 그릇, 과일 2-3조각, 그리고 물 3-4잔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먹는 방식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그분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면서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이나 병원 치료 없이 저녁 시간대 습관만 바꿔서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사례 3가지도 함께 들려드리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점검표까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방광이 작아졌거나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원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속 물의 이동, 시간표가 뒤바뀐 거예요. 정상적인 몸은 낮에는 활동하면서 수분을 내보내고 밤에는 쉬면서 수분 배출을 줄입니다. 이걸 조절하는 게 항이뇨라는 것인데요. 정확히는 뇌하수체 뒤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밤에 나와야 하는데 낮에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낮의 30%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면 밤에도 낮과 똑같이 소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낮에 500ml 만들어지는 사람은 밤에 150ml만 만들어져야 정상인데 호르몬이 안 나오면 밤에도 500ml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방광이 견딜 수 없죠. 우리 몸은 낮 동안 중력 때문에 수분이 아래쪽으로 쏠려요. 특히 다리와 발목 쪽에 물이 고이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에 물이 더 많이 고여요.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65%가 저녁 시간에 다리 부기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심장과 신장을 자극합니다. 신장은 물이 많네, 빨리 내보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소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방광이 차고 결국 잠에서 깨는 겁니다. 이건 방광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분이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길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밤에 자주 깨는 노인들에게 저녁 시간에 다리를 15분씩 올리게 했더니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평균 38% 줄었다고 해요. 다리에 고인 물을 미리 처리하면 밤에 신장이 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저녁 식사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에 국이나 찌개를 꼭 드시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거요. 여기에 김치, 젓갈, 장아찌까지 곁들이면 소금 먹는 양이 하루 권장량인 5g을 훌쩍 넘어가요. 어떤 분들은 저녁 한 끼에만 8g에서 10g을 드시기도 합니다. 소금은 몸속의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 1g은 물 100ml를 붙잡아둘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소금을 8g 먹으면 물 800ml가 몸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낮에 먹은 소금은 활동하면서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저녁에 먹은 소금은 밤새 몸속을 떠돌다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방광이 차고 결국 잠을 깨우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 기록을 부탁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의 평균 저녁 소금 섭취량이 7.8g이었어요. 반면에 1번 이하로 깨는 분들은 평균 3.2g이었고요.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녁엔 국물을 줄이세요. 국을 드시더라도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반 그릇 이하로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밤중 소변량이 30%에서 40%는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저녁 국물만 줄였는데도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열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열이 나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낮아져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저녁부터 밤까지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데 몸은 이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몸은 긴장 상태가 돼요. 빨리 에너지를 아껴야겠다며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낮은 사람일수록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 연구에서 저녁 체온이 36도 이하인 노인들과 36.5도 이상인 노인들을 비교했더니 체온이 낮은 그룹이 밤에 평균 1.8배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체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결과죠. 그래서 찬 음식이나 찬 물을 저녁에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특히 여름에 수박이나 참외를 저녁에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들은 수분이 90%가 넘어요. 게다가 차갑게 먹으면 체온까지 떨어뜨리니까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음식과 미지근한 물은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 결과 밤중 소변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 세 가지가 밤에 자주 깨는 주된 이유입니다. 방광이 문제가 아니라 수분 흐름, 소금 양, 체온 조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건 저녁 3단계 짜는 법이에요. 이건 저녁 6시부터 잠들기 전까지를 3구간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요. 이걸 지키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는 물 마감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되 국물은 가장 적게 하고 물은 작은 컵으로 한 잔만 드세요. 200ml 정도면 충분해요. 커피나 녹차 같은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들은 오줌 나오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더 늘려요.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이 80mg에서 10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 만드는 것을 30% 정도 늘린다고 해요. 녹차도 카페인이 한 잔에 30mg 정도 들어있어서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로는 이런 음료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이 시간대에 저는 바나나를 권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40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방광도 긴장해서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데 바나나의 칼륨이 이 긴장을 풀어줘요. 또 마그네슘도 30mg 정도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켜요.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나나 한 개에 1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 오게 만들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을 저녁에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14분 빨랐다고 해요. 하지만 바나나 한 개에는 당분이 15g 정도 들어있으니까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알맞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나는 수분이 75%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 자체가 수분 공급원이에요. 바나나 한 개가 보통 120g 정도 되는데 이 중 75%면 90ml예요. 바나나 한 개 먹으면 물 90ml 마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바나나 드신 후엔 물은 한두 모금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예요. 이 시간은 피도는 것 집중 시간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을 위쪽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리고 계세요. 베개나 받침 쿠션을 엉덩이 밑에 받치면 더 편해요. 다리가 심장보다 높아야 효과가 있어요. 이 자세만으로도 다리에 고인 물이 중력을 따라 심장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신장이 이걸 낮 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어요. 밤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미리 처리하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다리를 15분 올리고 있으면 다리에 있던 수분의 60% 정도가 위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만큼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것만 실천하고도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리를 올린 다음엔 발목 돌리기를 20번씩 양쪽 다 해주세요. 안쪽으로 10번, 바깥쪽으로 10번이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이면서 피를 더 빨리 밀어 올려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종아리가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종아리 근육을 한번 수축시키면 정맥혈이 5ml에서 10ml 정도 위로 올라간다고 해요. 20번 하면 100ml에서 200ml예요. 이 정도만 해도 다리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세 번째 단계는 잠들기 30분 전이에요. 이 시간은 체온 유지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목과 손목을 감싸주세요. 체온이 유지되면 몸은 긴장을 풀고 잠자는 상태로 천천히 바뀝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말초 혈관이 넓어지면서 피가 잘 돌아요. 발에 있는 혈관이 넓어지면 전체 혈관의 30% 정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체온이 고르게 유지되고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그 결과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서 밤 동안 소변 만드는 것을 억제해요. 한 실험에서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담근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따뜻한 물에 담근 그룹이 잠드는 시간이 평균 9분 빨랐고 밤에 깨는 횟수도 1.3회 적었다고 해요. 반대로 발이 차갑고 체온이 떨어지면 몸은 긴장 상태가 돼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때 깊은 숨을 천천히 10번 정도 해주시면 저절로 움직이는 신경이 안정돼요. 숨을 들이쉴 때 넷을 세고 참을 때 둘을 세고 내쉴 때 6을 세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이걸 42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긴장을 풀고 잠들기 전 몸을 준비시키는데 아주 좋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5분 동안 하면 심장 박동수가 분당 평균 8회 줄어들고 혈압도 5에서 7mm 정도 내려간다고 해요. 몸이 이완되는 거죠. 명상이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3단계를 지키면 몸은 자연스럽게 밤 동안 소변을 덜 만들어내요. 바나나는 이 과정에서 근육 풀어주기와 잠 잘 오게 하기를 돕는 도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전체 틀의 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72세 박모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밤마다 4번에서 5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낮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셔서 다리 부은 것이 정말 심했어요.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40분 이상 남아있을 정도였고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 들어가서 한참 있어야 올라왔어요. 부기 정도를 점수로 매기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였어요. 이분께 저녁 다리 올리기와 발목 돌리기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국 없이
밥과 나물 위주로 드시게 했고요. 김치도 덜 짜게 담근 걸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바나나는 오후 6시 반에 반 개씩 드셨고요. 물은 저녁 6시 이후로는 200ml만 드시게 했습니다.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다리 부기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부기 점수가 8점에서 3점으로 내려갔어요. 양말 자국도 10분 정도면 사라졌고요. 무엇보다 잠자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반으로 늘었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몸이 무겁지 않아요. 낮에 일할 때도 훨씬 힘이 나요. 현장 감독이 요즘 왜 이렇게 활기차냐고 물어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68세 이모 할머니예요. 이분은 저녁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꼭 드셨고 국물을 정말 좋아하셔서 한 그릇 반씩 드셨대요. 그리고 과일도 수박이나 참외를 저녁에 두세 조각씩 드셨어요. 제가 계산해보니 수분 먹는 양이 저녁에만 600ml가 넘었습니다. 당연히 밤에 4번씩 화장실을 가셨죠. 이분께는 저녁 국물을 확 줄이고 과일 대신 바나나 반 개로 바꾸는 걸 권했어요. 처음엔 국물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라고 하셨는데 건더기는 드셔도 되는데 국물만 줄이세요 라고 했더니 시도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는 국물을 반 그릇에서 3분의 1 그릇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보리차 작은 컵으로 한 잔만 드시게 했고요. 한 달 후 밤중 소변 보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밤에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요. 낮에도 졸리지 않아요. 친구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분 얼굴 표정이 확 밝아지신 게 지금도 기억나요. 나중에 들으니까 같이 사는 딸도 엄마가 밤에 안 깨시니까 본인도 잠을 푹 잔다고 좋아하시더래요. 세 번째는 75세 최모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밤에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을 가셨어요. 당뇨 때문에 소변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 저녁에 녹차를 두세 잔씩 드셨더라고요.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대요. 한 잔에 200ml씩 드셨으니까 600ml예요. 거기다 카페인까지 들어있으니 당연히 소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분께는 녹차를 끊으시라고 했어요. 녹차에는 카페인이 한 잔에 30mg 정도 들어있어서 오줌을 더 나오게 만들거든요.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걸 드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바나나는 반 개만 드시게 했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혈당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했죠. 처음 일주일은 식후 혈당을 매일 재셨어요. 바나나 반 개 먹고 2시간 후에 쟀더니 혈당이 20mg 정도만 올라가더래요. 원래 공복 혈당이 110mg이었는데 130mg 정도로 올랐으니까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 개씩 드시게 했어요. 3주 후에 오셨을 때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어요. 한 번으로는 안 줄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나아진 거죠. 선생님, 녹차를 끊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잠도 더 깊이 자게 되고요. 당뇨 혈당도 전보다 안정적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3개월 후에 검사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잠을 잘 자니까 혈당 조절도 잘 된 거죠. 이 세 분 모두 약을 추가로 쓰지 않았어요. 단지 저녁 시간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바나나는 그중 한 가지였고 진짜 핵심은 수분 조절과 피 도는 것과 체온 유지였어요. 그런데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어요. 피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거나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꼭 상담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피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mg 이상이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면 조심하셔야 해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못 내보내거든요.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혈중 칼륨 농도가 5.5mg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피 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칼륨 수치가 정상이면 바나나 반 개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둘째,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에요. 이 약은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보존하는 약인데 여기에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 수치가 너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 이름을 확인해 보시고 스피로놀락톤이나 아밀로라이드 같은 이름이 들어가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통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약을 먹으면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건데 여기에 칼륨이 많은 바나나까지 먹으면 칼륨이 과하게 쌓여요. 그러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피 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셋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혈당 반응을 확인하셔야 해요. 바나나는 당 지수가 50에서 60 정도라서 중간 수준이긴 한데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처음엔 반 개부터 시작해서 식후 혈당을 재보시고 문제 없으면 한 개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만약 혈당이 30 이상 오르면 양을 줄이거나 다른 과일로 바꾸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보다 사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과는 당 지수가 38 정도로 더 낮거든요. 하지만 사과는 수분이 85%라서 바나나보다 수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로 바꾸시면 작은 사과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